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순차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인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잘 다루는 모델이 있는데, 딥러닝에서는 그거를 저희는 순환신경망이라고 합니다. RNN이라고 하죠.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하고요. 특히 언어라고 하는 순차적인 데이터를 잘 다루는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나온 대부분의 언어 모델, 챗GPT나 아니면 라마2나 구글의 바드 같은 그런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이러한 모델들이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인 그 스테픈 커리인데요. 스테픈 커리가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냅샷 사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스테픈 커리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농구공을 가지고 있다의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인 순차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테픈 커리가 패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하고 농구공이 다음 시간 단계에는 어떻게 진행되겠다라고 포캐스팅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차적인 데이터는 순서라고 하는 특성이 내포된 데이터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어떤 딥러닝 모델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러한 딥러닝 모델이 순차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순차적인 데이터, sequential 데이터는 순서대로 발생되는 사건의 관찰값 또는 측정값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라고 하고요. 순차적인 데이터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등 간격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갖고 시간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순서만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연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가 전형적인 시간의 개념은 없고 순서만 있는 순차적인 데이터가 되고요. 네, 모스보도 그렇습니다. 모스보도 점하고 대시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약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파벳을 점과 대시의 조합으로 만드는 그러한 코드인데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순서가 나오는 것도 사실 시간적인 개념은 없고 다만 점과 대시가 어떤 순서로 나왔느냐에 따라 갖고 의미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순차적 데이터가 되고요.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DNA도 예를 들면은 이 아데닌 그다음에 그 티민이라는 것이 쌍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시토신하고 그다음에 구아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즉 염기서열이라고 하죠. DNA라는 것이 이러한 것도 전형적인 순차적인 데이터인데 시간의 개념이 없는 순차적인 데이터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등간격의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의미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여야만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혈압이나 아니면 맥박 같은 바이탈 시그널 같은 경우도 같은 간격으로 측정된 것이어야지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 예측이나 일기예보 예측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간격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그 값이 앞에서 측정된 그 간격대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간격이 일정치 않게 되면 얘가 예측하는 것이 도대체 5분 후인 건지 아니면 1시간 후인 건지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타임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모델은
그 자연어 처리를 하는 학습 모델이죠.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가 되고요. 자연어 데이터의 특징은 시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 간의 순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단어 간의 어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언어 모델에서의 임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무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어를 생성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생성한다는 거, 이해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이 뭐 긍정적인 문장이다, 부정적이다, 아니면은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오타를 잘못된 오타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도 자연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을 생성한다는 임무는 뭐냐면 초기에 초기 단어가 주어지게 되면 이 초기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번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어휘를 찾아내는 것이 자연어를 생성하는 임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언어 모델로서는 메타라고 하는 구 페이스북이었죠. 메타가 발표한 라마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있고 구글이 만든 그 바르드라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저희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 학습 변수가 자그마치 뭐 500억 개를 훌쩍 넘어갔고 1000억 개, 그다음에 최근에는 1조 개까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언어 모델이 있기까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언어 모델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에 엘리자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엘리자라는 것은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 모델처럼 언어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언어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심리 치료학자들을 위해서 환자가 만약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문진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미리 짜여진 질문을 환자한테 하게 되면 환자는 이미 마련돼 이미 이 프로그램된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표된 1972년에 발표된 STNLP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학습 모델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뜻은 어떤 거냐면 ST라는 건 뭐냐면 statistically,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trained the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 주어진 초기 단어가 나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방법은 이 HM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마코프 체인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라갔고 앞에서 벌어져 있는 이 어휘, 그걸 저희는 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토큰 또는 어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주어진 그램, 이 어휘를 가지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어휘를 마코프 체인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3년에는 그 신경망 모델이죠.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98년에는 현재 그 순환 신경망에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LSTM이라는 모델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 언저리에는 여러 가지 이 순환 신경망을 가지고 언어 모델이 개발이 됐는데 그렇게 성능이 뛰어난 언어 모델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편은 2010년에 애플이 만든 시리라고 하는 일종의 음성 인식이죠. 얘는 언어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됩니다. 시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에 구글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 시리 비슷한 모바일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리하고 어시스턴트는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챗 GPT나 아니면 라마2 같은 그런 언어 모델 수준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즉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갖고 STT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강화된 모델이다. 음성 인식의 기능이 강화된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워드2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러한 연구 결과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일종의 이 언어끼리의 연관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벡터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어, 뭐 반의어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현재 나와 있는 텍스트, 현재 나와 있는 웹페이지, 그 다음에 뭐 책, 뭐 다큐멘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갖고 이거를 기초로 관련성 있는 단어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해서 언어 모델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 아마존이 만든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인식, 과거의 시리나 어시스턴트보다 조금 더 개선된 음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코타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코타나는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2023년에 올해네요. 올해 이 은퇴를 한 거죠. 은퇴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RNN이 이 LSTM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신경망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저희는 시퀀스 시퀀스라고 해요. 전반부에 시퀀스가 되어 있는 RNN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디코더라고 하는 RNN 모델이 있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리아 서스케버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퀀스 모델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언어 모델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동안은 통계학 기반으로 했던 것, 그리고 신경망으로 하다가 그렇게 높은 정확도를 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시퀀스 모델인데, 이것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했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사실은 두세 단계의 언어 모델을 레벨업 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언어 모델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픈 AI라고 하는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이 트랜스포머를 보고 나서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딩 부분, 트랜스포머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저희는 인코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거를 디코더라고 하는데, 오픈 AI는 디코더를 따로 떼내서 디코더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GPT-1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 그림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따로 떼내서 만들어 놓은 언어 모델 구조가 됩니다. 이 GPT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언어 모델이 상당히 이 정확도나 아니면은 이해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GPT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시퀀스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구글에서 나와서 오픈 AI를 창업하면서 이 GPT-1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이 GPT 3.5죠. GPT 3라고 보시면 되는데, GPT 3라는 구조를 가지고 챗 GPT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GPT 3.5가 더 개선된 GPT-4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 메타에서는 라마2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죠.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를 했고, 그
그다음에 팔콘이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아부다비라는 곳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것도 사실은 라마 2와 버금갈 정도로 성능을 좋게 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 소스로서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있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챗 GPT를 리딩했던 챗 GPT 개발을 리딩했던 수석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토론토 대학의 그 딥러닝의 이 대부라고 하죠. 딥러닝의 갓파더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에요. 박사 과정을 받고 박사가 된 학생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굉장히 아주 뛰어난 굉장히 천재적인 이 딥러닝 모델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시퀀스라는 모델도 개발했을 뿐더러 이 GPT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챗 GPT를 개발하는데 리딩을 했을 뿐더러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챗 GPT와 같은 아니면 챗 GPT의 포스트 챗 GPT, 그러니까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모델이 됐건 아니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픈 AI에 가서 일리아 서스케이버를 보쌈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보쌈이라는 것은 농담이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100억이 됐건 아니면 500억이 됐건 이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최소한 지금보다 한 1.5배, 2배는 더 좋아질 거다. 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2배 이상 발전시킬 거다라고 제가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다음은 언어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어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이죠. 디지털 텍스트 데이터인데 뭐 웹페이지가 됐건 아니면 디지털 백과사전이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PDF 파일이 됐건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텍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각각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토큰화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 토큰화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휘를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럴 때 컴퓨터는 각각의 어휘마다의 ID, 즉 변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별력이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냐면 원화 인코딩 방식을 써요. 그래서 모든 문장들을 읽고 나서 각 토큰을 만들어내면 이 컴퓨터는 먼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가 변별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10,000개다 또는 20,000개다 이렇게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10,000개라고 하게 되면 일단 10,000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토큰 벡터를 만들죠. 토큰 벡터를 만들고 이 토큰 벡터에다가 각각의 토큰마다 고유한 위치에다가 1이라는 것을 대입하고요. 모든 토큰들은 이제 요소가 10,000개가 있는 벡터가 되고 각 토큰마다 고유한 위치, 자기의 위치에다가 1을 저장을 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0으로 저장하는 것을 저희는 원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개의 어휘마다 제각각의 위치에 1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토큰이 저장이 되겠죠. 이 과정을 저희는 토큰화라고 합니다. 이 토큰화가 끝나게 되면 임베딩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임베딩 작업이라는 것은
원화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각 토큰을 유사성이 있는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 벡터의 크기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유사성이 있는 토큰들은 유사한 방향이 있는 유사한 곳으로 몰려 있는 벡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인베딩 과정이 되고요. 인베딩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전처리는 다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인베딩 된 걸 가지고 학습 데이터는 생성을 위한 행성 모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번역기를 위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챗봇처럼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거기에 그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RLHF라는 건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팀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학습 방식입니다. 저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배울 때 선생님한테도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언어를 배우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된 건 뭐냐면 챗 GPT가 기존 텍스트 가지고 이 언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이 선생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보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방식처럼 일종의 그 디지털 튜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일종의 이 챗 GPT가 제대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사람처럼 피드백 주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 설명에서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고,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예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연어가 초키는 내가 사랑하는 푸들 강아지라는 한국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키 is my beloved 푸들 dog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을 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번역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요거는 뭐냐면 자연어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됐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큰화를 하는 과정인데요. 토큰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 초키라는 것을 10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10번째 인덱스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로가 되는 그러한 원활 인코딩으로 됐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는이라는 것이 바로 8이라는 것에 부여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8번째 인덱스가 1이고 나머지 모두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블랭크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제가 약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넣었는데, 언더스코어에 있는 거는 블랭크입니다. 빈칸이에요.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뭐 아랍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공통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블랭크는 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라는 것이 뭐 31에 해당이 되고, 또 블랭크는 5니까 5에 해당이 되고, 사랑하는은 5에 해당이 되고, 블랭크 25가 되겠죠. 사랑하는 25, 블랭크는 5, 푸들이라는 이 토큰은 103에 해당이 되고, 다시 블랭크는 5, 강아지는 5, 6, 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영어로는 초키라는 단어는 이제 110에 해당이 됐어요. 그다음에 블랭크는 역시 똑같으니까 5가 되고, is는 13, 블랭크는 5, my는 131, 블랭크는 5, be loved는 125, 블랭크는 5, 푸들은 153, 블랭크는 5, dog은 231. 이렇게 각각의 분절할 수 있는 어휘를 특정한 아이디를 부여해 갖고 나누는 것이 바로 토큰화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를 저희는 원활 인코딩 방식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언어 모델이 10,000개의 어휘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아이디가 바로 그 인덱스의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원활 인코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토큰화가 끝난 겁니다. 자, 그 토큰화가 끝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인베딩을 해야 되겠죠. 인베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이 원활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0.3, 0.7, 1.2라고 하는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인베딩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만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원하드 인코딩을 줄이는 역할도 있습니다. 만개라는 벡터의 크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0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벡터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작은 사이즈로 줄이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해본 바에 의했더니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 뭐 father, 그다음에 삼촌 이런 것들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같은 곳에 모이게끔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베딩 하게 되면 10이라고 되어 있는 10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만 개 요소가 있는데 열 번째 요소가 1이고 모두 0인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이라는 토큰을 원하드 인코딩 토큰을 0.3, 0.7, 1.2라는 벡터로 인베딩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이라는 는이라는 것은 0.8, 2.2, 7.1 5라고 하는 블랭크는 0.1, 0.2, 0.1로 인베딩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을 하게 되면 이제 초키는 내가 사랑하는 푸들 강아지라는 문장에 대해서 인베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 나머지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에 나와 있는 토큰들을 다시 인베딩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초키라고 하는 110을 이런 식 벡터로 인베딩 했고요. 그 다음에 오라는 블랭크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공통이기 때문에 이 블랭크 5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의 인베딩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거랑 같죠. 이거랑 정확히 같게 되고, 그다음에 is라는 것은 이렇게 인베딩이 됐고요. 그리고 my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한데, my라는 이 벡터를 보게 됐더니 1.1, 0.5, 0.8이잖아요. 그러면 my라는 그러한 영어의 my하고 내가라고 하는 이것하고 사실 유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영어, 한국어, 불어 이런 것들을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취합해 갖고 워드 투백을 하게 되면 my라는 것하고 내가라는 한국말하고 이런 것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도록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언어 모델의 정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토큰화로 된 원하드 인코딩을 인베딩 알고리즘, 즉 워드 투백이라는 걸 써갖고 벡터화하는 것을 지금 끝내게 됐고요. 여기까지 바로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전 처리를 다 끝낼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자, 학습을 시킬 때는 일단 제가 2016년 버전까지 언어 모델의 거의 대표 주자였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큰화된 토큰을 인베딩한 벡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갖고 학습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예를 들면 먼저 초키라는 것이 하나의 토큰으로 끊기고요. 는이라는 게 끊기고 블랭크 내가 블랭크 사랑하는 블랭크 푸들 블랭크 강아지라고 한다면 일단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키는 이렇게 인베딩 되고 는은 이렇게 인베딩 되고 블랭크는 이렇게 인베딩 되고 내가는 이렇게 인베딩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 제대로 다 입력해야 되는데 간략하기 위해서 초키는 블랭크 내가까지만 입력이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키 is my 여기까지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키라는 것이 요거니까 요 벡터가 말이죠. 요 벡터가 첫 번째 벡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환 신경망에. 그러면 이 벡터하고 처리를 해서 다음번 순환 신경망으로 처리된 결과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이 는이라는 벡터가 두 번 시간 단계의 입력 데이터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앞서 벌어졌던 것하고 이번에 입력된 것하고 다시 계산을 해갖고 다음 시간 단계로 넘기고, 그다음에 블랭크가 또 입력이 되겠죠. 블랭크가 입력이 되면 이 블랭크하고 앞서 그동안 쭉 이루어졌던 이 순차적인 데이터를 계속 더한 결과를 또 합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가라는 것이 벡터로 입력이 되면 앞서 벌어졌던 모든 데이터의 결과를 다시 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더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도 이거를 이제 히든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전반부 인코딩 파트에서 모두 이루어졌던 모든 순차적인 분석 결과를 함축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장된 결과를 디코더, 즉 번역하는 파트가 되겠죠. 디코더에다가 인코더에서 전달된 함축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된 것을 받아서 디코더는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니까 뭘 번역해야 되냐면 촉키부터 나와야 되겠죠. 이 촉키라는 벡터가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라벨이 되는 것이고 이 시퀀스 모델이 예측한 벡터하고 y 바하고 이 정답하고 예를 들면 이 목적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얘가 예측한 결과를 다음 시간 단계에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자기 회귀라고 하죠. 자기 회귀. 영어로는 AR 그래갖고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입력 삼아 다시 출력을 하는 것을 자기 회귀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모델 챗 GPT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환각 문제, 헬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다시 입력 삼아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이 에러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참 뒤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초기에 시작됐던 거의 팩트와 유사한 것에 상당히 벗어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들어낸 입력 데이터를 받고 다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벌어졌던 것하고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고, 다시 내가 출력한 것을 다음 시간 단계에 입력 삼아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출력하는 것은 이제 촉키가 나오고요. 촉키를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is 블랭크가 나와야 되겠죠. 블랭크가 나오고, 그 다음엔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랭크가 나오고, 뭐 순서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퀀스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면 전반부에는 예를 들면 번역기를 한다면 이 촉키는 내가 사랑하는 푸들 강아지라는 것이 토큰화돼서 임베딩화돼서 각각의 임베딩된 벡터가 시간의 순서대로 입력이 되면 이것이 중간에 이 함축된 데이터, 즉 잠재 변수로서 함축이 되고 이것으로서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디코더가 번역을 하는 것이죠. 번역을 했을 때 나오는 여기 출력값은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영어의 토큰 순으로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벡터는 사실은 라벨입니다. 라벨이고 학습 단계에서는 디코더가 만들어낸 출력 벡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라벨 벡터를 비교해서 이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포머도 요게 사실은 이제 요 파트가 인코더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이 디코더가 되는데 인코더에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토큰화되고 다시 임베딩된 벡터가 고스란히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그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 신경망은 뭐냐면 각 시간 단계마다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데 뭐 자연어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순차성을 부여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일종의 알고리즘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써서 자연어가 입력되는 요 순서마다 독특한 순서의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로 동시에 입력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이 얘에다가 순서를 매겨요. 순서를 매겨서 각각의 벡터마다 순서라는 것이 태그가 붙어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코드에서 학습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함축적인 레이턴트 변수를 여기 있는 요 역할이 되겠죠. 요 역할을 어디다 넘기냐면 디코더 파트에 각각의 이 모듈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벌어졌던 인코딩에서의 분석된 결과를 함축을 해갖고 디코더에 각각의 요소에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디코더에는 이 아웃풋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아웃풋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아웃풋 데이터를 예측카드로 학습을 하는데, 이 아웃풋 데이터를 사전에 입력할 때, 학습을 할 때는 이 아웃풋 데이터를 사전에 입력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teacher forcing이라고 하는데요. teacher forcing은 영어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즉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는 미리 사전에 정답을 미리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유도한 다음에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한 학습 과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언어 모델 학습 방법, 즉 RNN을 써서 그 시퀀스 투 시퀀스를 쓰는 방법 또는 트랜스포머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학습 모델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갖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정상을 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oT 센서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그 시그널이 사실은 이제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구간이 비정상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 인터벌을 찾는 방법에도 쓰이고요. 두 번째는 시계열 종속성 인과관계 분석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일단 시계열 데이터는 그 시차적인 종속성과 인과성이 있죠. 예를 들면은 뒤에 나온 사건은 당연히 앞에 나온 사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차적인 종속성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인과성,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시계열 예측이죠. 저희가 예측한다는 것, 미래를 미리 바라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죠. 그래서 뭐 일기예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경제 시장에서 어떤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의 대부분의 용처는 시계열 가지고 뭔가 포캐스팅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래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분야가 대부분의 연구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성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주로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가지가 서로 합산이 되면 마지막에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 첫 번째가 이 트렌드,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방향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이냐, 아니 감소하는 방향이냐. 그랬을 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이 트렌드라고 하고요, 추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계절성, 그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 계절성은 뭐냐면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뭐 4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걸 저희는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주간 단위의 계절성도 있죠. 어떤 버스 사용량, 그 대중교통 사용량을 보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하게 되면 매일마다 반복이 되는데 특히 주간 단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또는 전기 사용료를 하게 되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계절성이라고 하고 계절성은 특징이 뭐냐면
짧은 주기로 반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주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주기성은 어떤 거냐면 반복이 되지만 이게 랜덤하게 반복이 돼요. 어떤 규칙적으로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뭐 분기, 그다음에 뭐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저희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이클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노이즈하고 같이 섞어서 노이즈, 랜덤 밸류라고 우리가稱하기도 합니다. 그래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위에 세 가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즈널리티라고 하는 계절성을 제외하고 주기성이랑 사이클 제외한 나머지의 신호값을 저희는 노이즈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걸 불가능합니다. 노이즈라는 것은 그야말로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수치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은 랜덤 뭐 수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 랜덤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그냥 이 원시 데이터를 고스란히 입력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 방식은 그러니까 통계학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통계학이죠.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눠요. 나눠 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렌드라는 텀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원시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트렌드 신호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계절성 신호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그 사이클과 노이즈를 합한 레지듀얼을 얘기하죠. 레지듀얼 분리해 갖고 각각마다 예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더합니다. 더해 갖고 최종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에디티브 덧셈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모델은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이라고 하죠. 이 곱셈 모델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각각의 트렌드 그다음에 시즈널리티, 레지디어를 곱셈 형태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을 예측을 하고 최종적인 예측 값은 곱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들은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계열 원시 데이터를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신경망을 쓸 때는 이렇게 분리하진 않습니다. 그냥 원시 데이터를 고스란히 입력 데이터를 써갖고 예측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경망 기반의 예측 모델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 통계학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변수란 말하고 변량이란 말을 좀 혼돈해서 쓰고 있는데 이 변수라는 것은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이 variable은 일종의 입력값이에요. 입력값을 말할 때 variable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모델 안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단일 입력값이면 저희는 uni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수개의 입력값이 있으면 저는 multi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량이라는 것은 variate이라고 해서 출력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출력값이 단일개면은 저희는 univariate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력값이 여러 개인 경우는 multivariat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이 뭐 3개의 입력값이 들어가고 2개의 아웃풋이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멀티베리어블, 멀티베리에이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델이 만약에 4개의 입력값이 되고 뭐 1개의 출력값이 있으면은 멀티베리어블, 유니베리에이트이 되겠죠. 저희가 사실은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델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측 모델이 자기 회귀라는 형태를 가지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회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측하는 것을 다시 입력 삼아서 예측하기 때문에 멀티베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거는 멀티베리어블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측 단계별 접근 방법인데요. 단일 시간 단계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싱글 스텝 어웨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 입력되는 시간 단계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예측하는 시간 단계가 하나일 때, 싱글 스텝일 때는 저희가 SSA 그래갖고 싱글 스텝 어웨이드를 포커싱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 데이터를 여러 개 시간 단계마다 입력을 해갖고
한 개의 시간 단계를 출력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경우는 뭐냐면 항상 입력되는 데이터는 직접 측정된 거, 과거에 측정된 팩트 데이터만 가지고 입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출력된 것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싱글 스텝 어웨이드인 경우에는 과거에 멀티 스텝으로 되어 있는 과거 데이터를 입력해서 오로지 한 스텝만, 예를 들면 1시간 단위의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미래의 1시간 값만 예측하는 것을 저희는 SSA, 싱글 스텝 어웨이드 포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중 시간 단계 예측은 멀티 스텝 어웨이드라고 하죠. 한 번에 여러 스텝을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에 입력되는 것은 싱글 스텝 어웨이드하고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4개 단계를 입력하는 것은 싱글 스텝 어웨이드하고 같은데, 예측하는 단계가 멀티 스텝인 거죠. 여러 단계인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한 번에 여러 스텝을 꽝 하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예측한 것을 입력 삼아서 다음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측한 것을 입력 삼아서 다음을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에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이 이 바로 앞 시간에 있던, 바로 앞에 있던 데이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 자기 회귀 방식이 맞아요. 자기 회귀 방식으로 내가 예측한 것을 다시 입력 삼아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기 회귀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한 것에 대한 에러가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누적되기 때문에 한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측값이 점점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스텝을 예측하는 것은 내가 예측한 에러를 누적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예를 들면은 이걸 예측할 때 사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와 예를 들면 t 플러스 1의 데이터와 t 플러스 2의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성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인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에러를 배제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 나오는 그 소타라고 해갖고요. 소타라는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소타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뭐 이 과학 기술에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란 뜻입니다. 최신 기술이란 뜻인데 이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에서 쓰이는 그 의미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뜻해요. 소타 모델 중에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보다는 이 멀티 스텝 어웨이드 한 번에 여러 스텝을 동시에 예측하는 모델이 많아요. 소타 모델이.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멀티 스텝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예측할 수가 있고, 또는 자기가 예측한 것을 입력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자기 회귀 방식대로 예측하는 게 있는데, 얘의 장점은 물리적인 성질을 반영하나 내가 예측한 에러를 누적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얘는 물리적인 성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다음 것을 예측한다는 이 성질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예측한 것에 대한 단점이 누적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통계적 방법이죠. 그래서 나오는 요 AR이라는 것이 바로 오토 레그레시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 뭐 RMA, 아리마, 뭐 사리마 같은 방법이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것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통계학 방법은 오로지 그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스테이셔너리라는 건 뭐냐면 시간축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이 변동이 없어야 돼. 변동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시간이 진행될 때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그다음에 공분산 값이 변함이 없는 것을 저희는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요. 정상성이라고 하죠. 그 정상성이 아닌 것은 뭐냐라는 거 뭐냐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와
공분산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뭐가 바뀌냐면 평균이 바뀌는 거고, 이 경우에는 분산이 바뀌는 거고, 이 경우에는 공분산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n stationary 라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하죠. 비정상성. 이 경우는 정상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그 통계학에서는 시계열 예측을 할 때 일단은 데이터를 받으면 정상이냐 아니냐, 정상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를 먼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면 이 여기 나와 있는 모델로서는 시계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머신러닝 방법 또는 딥러닝 모델 방법에서는 비정상성이 있는 데이터도 시계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에서는 이제 부스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GBM이라는 것하고 XG 부스트라는 것이 상당히 정확한 성능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순환 신경망으로 하고 있는 이 시퀀스가 LSTM이나 GRU라고 하는 셀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 모델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트랜스포머를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 쓰이고 있는데 인포머나 와이포머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D 디멘전을 가지고 이 컨볼루션 해갖고 그건 뭐냐면 정상성 같은 데이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시즈널리티하고 레지듀얼을 분해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있습니다. XCI 넷하고 그 디리니어라는 모델이 신경망을 쓰는데 순환 신경망은 아니고 얘를 한 피리어드마다 트렌드 그다음에 시즈널리티 그다음에 레지듀얼 나눠 갖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나중에 합하는 그런 모델인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이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즉 소타를 달성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딥러닝 모델, 저희는 그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에서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학습 모델을 만들 때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순환신경명이 됐건 아니면은 1D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SCI 넷이 됐건 뭐 D리니어가 됐건 그 트랜스포머 형태가 됐건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판다스라는 걸 써갖고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돼 있어요. 원시 데이터는. 그래갖고 여기에는 각각 이제 시간이 있고요. 여기는 시간축이 있고 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게 시계열 데이터죠. 이쪽으로 시간축이 있고 각각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각 시간마다 있던 측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특성이라고 하죠. 특성. 각 시계열 데이터 특성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각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돼요. 벡터 형태로. 그래서 만약에 컬럼 개수가 10개면 이 시계열 데이터는 특성이 10개인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판다스를 통해 갖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일단 가져오게 되면 어떤 전처리를 하느냐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 원시 데이터고 단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모델이 한 번 읽어드릴 수 있는 단일 데이터. 그 단일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과거 데이터의 시간 단계를 여기서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를 하겠다 하게 되면 나는 9개의 시간 단계를 과거로 보고 9개 시간 단계를 과거의 데이터로 입력 삼아 미래 데이터를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보겠다 라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 9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이걸 입력 데이터로 묶는 거죠. 만약에 그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value라는 게 있었죠. value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하고 컬럼을 딱 지워버리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쪽 잘라갖고 이 ND 어레이를 만들죠. 이걸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X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 그리고 나서 라벨을 만들어야 돼요. 라벨. 우리가 시계열 예측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간 단계마다 정답 값이 있는 라벨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멀티 베리에이트이기 때문에
다섯 개를 예측하는 라벨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라벨링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입력 데이터 X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해당하는 라벨 데이터 만들고 그리고 나면 요 프레임을 말이죠 이동시켜요. 이만큼 이동시켜 갖고 또 잘라서 읽어 드리고 라벨 데이터도 하나 이동시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라벨 만들고 다음엔 또 요거를 이동시켜 가서 요 데이터를 만들고 또 라벨 데이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한 칸 이동하건 두 칸 이동하건 이동해 나가면서 요 X 데이터하고 라벨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요거를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입력 X 데이터 셋이라고 하고 요거를 Y 레이블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신경망 순환 신경망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판다스를 통해 갖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읽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밸류 형태로 뽑아내는데 우리가 원했던 과거의 시점, 과거의 시간 단계별로 잘라 갖고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미래에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데이터를 시간 단계별로 잘라서 라벨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의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모델에 입력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전형적인 순환신경망으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값이 첫 번째 시간 단계에 입력이 돼요. 벡터로. 그리고 각각에 있는 요 입력 데이터는 다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것은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로 대입이 되고 두 번째 요 로우가 두 번째 타임 스텝에 입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요 벡터가 세 번째 입력이 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아홉 번째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환신경망은 나중에 뭐 설명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각각 입력된 거 순서적으로 쭉 입력이 되는데 첫 번째 입력이 돼서 계산하고 나서 넘겨줘요. 다음 시간 단계 넘겨주면 다음 시간 단계에 입력된 데이터하고 앞 시간 단계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서로 엘리먼트 와이즈 요소별로 더합니다. 더하고 나서 이를 넘길 때는 활성함수를 곱하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세 번째 데이터하고 앞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요소별로 더한 다음에 활성함수를 곱해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뭐냐면 앞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앞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를 이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영해갖고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쭉쭉쭉 반영을 해서 마지막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한 것하고 라벨하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MSE를 쓰건 아니면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건 그래서 비교한 것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역순으로 여기에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순환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 신경망 쓰게 되면 요 테이블만 우리가 테이블만 정의하게 되면 이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파이토치에서 이 테이블의 로우를 확인해 봅니다. 테이블의 로우가 만약에 9개면 이 스스로 9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만 정의하고 나서 LSTM이라고 하는 요소를 불리게 되면 스스로 과거의 시간 단계를 9번 돌려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로우가 9개니까. 그다음에 예측하는 것은 얘가 예측하는 것에 라벨이 5개니까 얘가 예측하는 벡터의 사이즈를 5개로 만들어 놓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요소 간의 차이를 저급한 다음에 이거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학습 변수를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퀀스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전반부가 여기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시간 단계에 있는 데이터가 벡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벡터가 여기에 입력이 되고 세 번째가 여기에 입력이 되고 이 인코더에 있는 파트가 인코더에 있는 각각의 시간 단계 개수는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시간 단계 로우 개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게 마지막 신경망 입력이 되면 얘는 그걸 가지고 압축을 해서 다시 니코드에다 옮기게 되면 니코드에서는 이제 입력값은 없죠. 출력만 하는 거니까 이 출력을 얘가 정해진 바대로 5번 출력을 하는 것이죠. 이때
시퀀스는 자기 회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을 다시 입력 삼아서 출력을 하고 출력한 것을 입력 삼아서 출력을 하는. 그래서 시퀀스 방법에는 자기 회귀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막바로 출력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실제 순환신경망에 입력하는 방식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순차적인 데이터, 즉 언어 모델, 언어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각 모델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